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과 건강한 식생활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은덕한의원 원장 홍정우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내용일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뇌졸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 대사성 질환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의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은 왜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기존 의학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스킨라빈스는 세계 최대의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 제품 개발을 위해 엄청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창업자 한 사람은 100kg이 넘는 고도 비만으로 시달리다가 54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창업자 한 사람도 비만, 고혈압, 당뇨 등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한평생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지만 부친의 기업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깨닫고는 회사를 물려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과 축산물에 대해 감춰졌던 진실을 폭로하고 아내와 함께 작은 섬으로 들어가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며 환경운동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존 로빈스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쓰레기를 내 몸에 넣지 마라. 우리에게는 두 명의 의사가 있다. 바로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다. 당신은 삶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연장시키고 있다. 존 로빈스의 저서가 여러 권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우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우병이란 소위 뇌에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성질이 갑자기 포악해지고 각종 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하는 질환입니다. 광우병의 원인은 신경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프리온 단백질의 변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작은 사료로 더 많은 양의 고기와 우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배스킨라빈스와 광우병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내가 먹는 게 바로 나고 매일 먹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내가 먹는 게 3대를 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일까요? 아니면 초식동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초식도 하고 육식도 하는 잡식동물입니다. 그러면 초식과 육식이 반반 섞인 잡식일까요? 아니면 초식이나 육식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잡식일까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는 초식동물의 발톱입니다. 대체로 평평한 모양입니다. 아래 왼쪽은 육식동물의 발톱입니다. 길고 날카롭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은 인간의 발톱입니다. 납작한 모양입니다. 왼쪽은 육식동물의 치아입니다. 앞니가 길고 뾰족하고 송곳니는 길고 날카롭습니다. 어금니는 없습니다. 치아는 상하로만 움직이고 씹지 않고 삼킵니다. 아래 오른쪽은 초식동물의 치아입니다. 앞니가 넓고 평평하고 송곳니는 없습니다.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치아는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다양한 씹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오른쪽은 인간의 치아입니다. 앞니가 넓고 평평하고 송곳니는 짧고 뭉툭합니다.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치아는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다양한 씹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소장은 자기 키의 3배에서 6배 길이이며 주름이 없습니다. 초식동물은 자기 키의 8배에서 12배,
주름이 있고요. 인간은 10배 주름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침에는 타이알린 성분이 없는 반면 초식동물과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타이알린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육식동물의 위액은 초식동물의 10배에 달하는 강한 산성이고 초식동물과 인간은 약한 산성입니다.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육식동물에게는 매우 발달되어 있는 반면 초식동물에게는 없고요. 인간에게는 약간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땀샘이 없어서 혀를 통해 땀을 내보내고요. 인간과 초식동물은 땀샘을 통해 땀을 내보냅니다. 육식동물은 단독 혹은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함에 반해 인간과 초식동물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어 생활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압도적으로 초식동물에 가깝습니다. 곡식 60%, 과일이나 채소 30%, 고기 10% 정도로 식단을 구성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길게는 500만 년, 짧게는 30만 년이라는 인류의 긴 역사 기간 동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굶주림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굶어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갖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사이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현대 인류는 굶주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대하여 먹거리가 풍부해진 반면 신체 활동은 감소하여 열량 소모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유전자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몸은 아직 원시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굶주리던 시기 그대로입니다. 유전적 변화들이 그렇게 빨리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와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식품 첨가물 회사의 우수 사원이었던 저자가 자신이 개발하고 판매한 식품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사를 그만두고 쓴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만든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식품의 이면입니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화학물질이 3,800가지나 사용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을 화학첨가물 비빔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자는 맛있는 과자 만드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10수년간 과자 회사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식품 공장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알고서는 먹지 못할 끔찍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첨가물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몇 가지 화학물질이 만나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SBS 뉴스입니다. 시중에 시판되는 의약품 530개에 든 방부제 성분이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할 경우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벤조산 나트륨 혹은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보존료로서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첨가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또 다른 안전한 첨가물인 비타민C와 만났을 때 벤젠이라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면역 기능의 70%가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균들을 우리의 면역계만으로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장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미생물들이 장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심지어 영양을 공급하여 미생물들의 생존을 돕습니다. 장내 세균들은 다른 적들이 침입하면 자신들의 공간과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들과 치열한 자리 경쟁을 합니다. 인간과 공생하는 미생물의 질량은 총 1kg이 넘으며 수적으로는 대략 100조 개 이상입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하지 못하면 우리 면역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균과 공존해야 건강해집니다.
장내 세균을 늘리고 다양하게 하는 것은 먹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균마다 선호하는 맛이 다르고 좋아하는 색도 다르다고 합니다. 세균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맛과 색의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들이 살 수 있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자연적으로 세균들이 다양해집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다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현대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는데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직접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와 식품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항산화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외부로부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여 항산화 효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효소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서의 작용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혹은 검정, 흰색 등 화려하고 짙으면서 예쁜 색깔을 띠는 채소와 과일을 컬러푸드라고 합니다. 컬러푸드에는 앞에서 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Five a Day는 미국 정부 차원의 공식 캠페인으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5가지 색의 과일과 채소를 날마다 골고루 총 400g 이상 섭취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 추세라는 대단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은 천천히 진행하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불어난 체중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각심이 떨어지지만 혈관, 심장, 뇌, 간 등 온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입니다. 또한 비만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비만 진단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진단 기준에 대한 설명보다는 비만을 예방, 치료하는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만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심해지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고 굶주림을 위기로 인식한 몸이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한 끼 이상 동일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식욕이 감소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총 섭취량의 50% 이하로 제한하며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복합 당질의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20분 전에 견과류 한 줌을 먹으면 포만감 신호가 뇌에서 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호두 6개, 아몬드 12개, 땅콩 20개 등이 적당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15분 전에 끝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아 포만감을 덜 느끼게 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섬유질 음식을 먹습니다. 섬유질은 음식물이 유장관을 통과하는 시간을 늦춰주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합니다. 섬유질 음식은 가능한 한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식후 3시간 이내인데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물 200ml 정도 마시고 기다려 봅니다. 20분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진짜 배고픔입니다. 진짜 배고픔은 서서히 배고픔이 커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고 먹고 나면 만족감으로 배고픔이 사라지고 그만 먹게 됩니다. 반면 가짜 배고픔은 배고픔이 갑자기 커지거나 초콜릿, 매운 음식 등 특정 음식이 당기거나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고 약간의 허기지만 참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거나 먹고 난 후 공허감, 후회, 자책감이 밀려온다면 가짜 배고픔입니다. 갈증과 배고픔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만 중추는 식욕뿐만 아니라 갈증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허기가 느껴진다면 물 한두 잔을 마셔보세요. 갈증이 해소되면 식욕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릇 크기를 줄입니다. 시각적인 만족감이 포만감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먹는 양도 줄어듭니다. 라벨이 적게 붙은 식품을 고릅니다. 일반적으로 라벨이나 영양 성분 목록이 적을수록 건강에 유익한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땅에서 직접 수확한 자연식품은 일반적으로 라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최대 적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수많은 가공식품에서 단맛을 내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액상과당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분출시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냅니다.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다 보면 단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았던 느낌을 얻기 위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은 배고픔을 달래지도 식욕을 억제하지도 못합니다. 나쁜 지방을 피하고 좋은 지방을 섭취합니다.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트랜스 지방산과 육류의 포화 지방산은 해롭지만 식물 기름과 생선에 존재하는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 3일 20분씩 다리와 복부, 상체 등의 코어 근육에 초점을 맞춰 근력 운동을 합니다. 플랭크나 스쿼트 등이 좋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잡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살이 찌기 쉽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중독적인 행동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살도 많이 찐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보다 위험합니다. 성인 비만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크기만 커지지만 성장기의 소아청소년은 지방세포의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소아의 경우 사춘기가 빨리 올 수 있고 주변에서 놀림을 받거나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어 남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기 비만이 성인기로 이행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소아는 식욕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체중 감량이 쉽지 않습니다. 소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내 유전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꿉니다. 인간은 초식 동물에 훨씬 가깝습니다. 곡식 60, 과일이나 채소 30, 고기 10%로 식단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적게 먹어야 합니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장내 세균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내 몸 안의 항산화 효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고루 섭취합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예방과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그만큼
질병 없는 건강한 삶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덕한의원 원장 홍정우였습니다.